엄마, 살려줘. 한밤중 중환자실의 차가운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 여인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서 있었습니다. 강서진 준장, 대한민국 헌병단장이라는 거창한 직책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절망에 빠진 한 엄마에 불과했습니다. 엄마, 살려줘. 엄마. 산소 마스크 너머로 새어나오는 아들의 신음소리가 강서진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19살 꽃다운 나이의 아들 민우가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된 채 죽음의 경계선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붓기로 퉁퉁 부어오른 얼굴, 피가 맺힌 입술, 그리고 머리를 둘러싼 하얀 붕대가 참혹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강서진의 50년 인생에서 이보다 잔혹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파병지에서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을 누비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다리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군복 위에 떨어지는 눈물 방울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준장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강서진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부관의 얼굴에는 말하기 힘든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사단장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라고 하십니다. 지금이요? 밤 11시에? 네, 아주 급하다고 하시는데요. 강서진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절망이 의심으로 바뀌는 것이 느껴졌어요. 20년 넘게 군 수사 업무에 몸담아온 그녀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민우 사건과 관련된 건가요? 부관은 대답 대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강서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말이에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많은 가능성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고? 아니면 은폐? 만약 후자라면? 알겠습니다. 가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한 엄마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거대한 권력의 벽에 맞서 싸운 처절한 기록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으셨을까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진실과 맞설 수 있으셨을까요?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4월의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그날, 강민우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신병훈련소 정문 앞에 선 그의 얼굴에는 앞으로 펼쳐질 군 생활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19살 대학교 신입생 신분으로 자원 입대를 선택한 민우에게 이 순간은 소년에서 남자로 거듭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강서진이 군인으로서 보여준 당당하고 의젓한 모습을 보며 자란 그에게 군대는 꿈의 무대이기도 했거든요. 어머니처럼 나도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을까? 정문을 들어서며 민우가 중얼거렸을 때 그는 자신에게 닥칠 참혹한 현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훈련소 생활관에 들어선 순간 민우는 묘한 위압감을 느꼈어요. 이미 도착해 있던 동기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뭔가 계산적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야, 신병들. 줄 맞춰서. 생활관을 가르는 듯한 고함 소리에 민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은 청년이었는데 단번에 이곳의 분위기를 장악하는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자, 우리끼리 인사나 하자. 앞으로 3개월 동안 같이 지낼 사람들이니까. 그 청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다른 동기들을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함이 살짝 묻어 있었어요. 나부터 할게. 이태훈 22 대학교 2학년 휴학하고 왔다. 이태훈이라는 이름을 말하는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나이와 학력이 이 작은 집단에서 자신의 우위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확신에 찬 듯했죠. 실제로 다른 동기들의 표정에서도 약간의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박진수 20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왔습니다. 박진수는 말끝을 약간 올리며 존댓말로 대답했습니다. 이태훈의 기세에 눌린 듯한 모습이었어요. 중간 정도의 키에 마른 체형, 어딘지 소심해 보이는 인상의 그는 이미 이태훈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상혁 21 대학 1학년 마치고 왔어요. 최상혁은 무난한 외모에 차분한 성격으로 보였어요. 특별히 눈에 띄지도 그렇다고 존재감이 없지도 않은 딱 평범한 대학생의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민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는 순간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목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강민호. 19 대학 신입생이었는데요. 그 순간 생활관의 공기가 확연히 변했습니다. 이태훈의 눈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고 다른 동기들도 서로 의미심장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들의 눈빛 같았습니다. 막내네. 이태훈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에는 악의적인 즐거움이 담겨 있었어요. 완전 막내야.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나 됐어? 3달 정도요. 민호의 대답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쏟아오르고 있었거든요. 진짜 어리다. 우리가 다 형이네. 박진수가 거들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감이 담겨 있었어요. 좋지 않은 예감이었죠. 그럼 앞으로 막내라고 불러야겠네. 최상혁의 말에 민호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것만으로 자신에게 붙여진 막내라는 호칭이 앞으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생활관에 불이 꺼진 후 민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동기들의 규칙적인 숨소리 사이에서 그는 자신만의 불안감과 싸우고 있었어요. 작은 일기장을 꺼내든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첫날부터 막내 소리를 듣는다. 단지 나이가 어려서. 뭔가 불안하다. 이게 정상인 걸까? 펜을 놓는 순간 민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차가운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훈련 3일째 새벽, 아직 기상 나팔이 울리기도 전인 새벽 5시였습니다. 생활관 전체가 고요한 잠에 빠져 있을 때 민호의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막내. 잠결에 들려오는 이태훈의 목소리에 민호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이었죠. 응? 왜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이태훈이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차가운 눈빛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변기 청소 내 전문이지? 네? 그런데 청소 당번은? 당번이 뭐가 중요해? 이태훈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다른 동기들을 깨우지 않으려는 배려가 아니라 더욱 위협적으로 들리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막내는 굴러야 군기 서는 거야. 오늘은 창고까지 다 닦아라. 하지만은 뭘 하지만이야. 알겠어? 이태훈의 손이 민호의 어깨를 꽉 움켜잡았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민호는 아픔을 참느라 이를 꽉 물어야 했어요.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호의 대답이 떨어지자 이태훈의 입꼬리 만족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집의 관계가 확실하게 성립된 순간이었어요. 새벽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동기들이 따뜻한 잠자리에서 꿈을 꾸고 있을 때 민호는 홀로 생활관과 화장실 그리고 창고까지 청소해야 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쳐 지나갔지만 정작 그의 온몸은 굴욕감과 분노로 뜨거웠습니다. 변기를 닦으면서 민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이게 정말 군대인지, 이게 정말 자신이 그리던 모습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강서진이 보여준 당당하고 멋진 군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훈련이 시작되기까지 민호는 혼자서 모든 청소를 마쳐야 했어요. 다른 동기들이 세면을 하거나 짐을 정리하는 동안 말이죠. 그들의 시선이 민호에게 꽂힐 때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더욱 열심히 걸레를 움직였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 느리기도 하다. 박진수가 지나가면서 던진 말에 민호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약간의 우월감과 조롱이 섞여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참혹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평소보다 적은 양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이태훈이 라면 4개를 그의 앞에 놓았어요. 막내 라면 먹자. 아, 배불러서요. 밥도 아직 다 못 먹었는데. 배부르긴 뭘 배불러. 이태훈의 눈빛이 험악해졌습니다. 주변 동기들도 하나둘씩 민호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사냥을 즐기는 늑대 무리 같았습니다. 군인은 먹으라면 먹는 거야.
그게 정신력이라고. 하지만 진짜 배가. 하지만은 없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릴게. 이태훈의 말에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다른 동기들도 민우를 지켜보며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호기심과 잔혹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평소 식사량이 적은 그에게 라면 4개는 고문에 가까운 양이었거든요. 첫 번째 라면을 먹을 때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라면을 먹으면서 민우는 토할 것 같은 느낌에 괴로워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군인은 토해도 먹는다. 그게 정신력이야. 이태훈의 차가운 시선이 민우를 압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즐거움이 섞여 있었어요. 타인의 고통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그런 비뚤어진 즐거움이었죠. 결국 민우는 4개의 라면을 모두 먹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입에 넣는 순간 그의 위장은 극한의 상태에 달했어요. 오후 훈련 내내 그는 메스꺼움과 복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다른 동기들이 모두 잠든 후 민우는 화장실에서 몰래 토했어요. 억지로 먹은 음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혔습니다. 매일이 지옥 같다. 숨이 막힌다. 이게 군대인가? 이게 내가 꿈꿔왔던 모습인가? 어머니는 이런 걸 견뎠을까? 펜을 놓는 민우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훈련 일주일째 이른 아침 총기 분해 조립 훈련장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민우에게는 참혹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어요. 훈련장의 공기는 차갑고 팽팽했습니다. 교관의 날카로운 지시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훈련병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총기를 다루고 있었죠. 민우도 다른 동기들과 함께 조를 이뤄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의 손끝은 계속해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연일 계속되는 괴롭힘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탓이었습니다. 자, 시작. 교관의 신호와 함께 분해 조립이 시작됐습니다. 민우는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작은 부품 하나가 그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그락. 금속 부품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동기들의 시선이 민우에게 집중됐어요. 교관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졌고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교관의 고함 소리가 민우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그는 급하게 부품을 주우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좀처럼 잡히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민우의 사과가 계속됐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체 조가 벌을 받게 되었고 다른 조들이 훈련을 마치고 쉬는 동안 민우의 조만 추가 훈련을 해야 했어요. 벌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한 놈 때문에 다 굴러간다. 이태훈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뭔가 비뚤어진 즐거움이 번득였어요. 드디어 민우를 공개적으로 괴롭힐 명분을 찾았다는 만족감이었죠. 그게 항상 너야, 막내. 박진수가 거들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사실 그 자신도 이태훈의 눈치를 보며 지내던 처지였는데 이제 자신보다 더 약한 존재가 생긴 것에 대한 안도감과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짜증나네. 맨날 발목 잡고. 최상혁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평소 중립적인 성향을 보이던 그였지만 집단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을 거부할 만큼 강한 의지는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우를 비난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다른 조는 벌 안 받았는데 우리만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거야? 동기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민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을 하려고 해도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솟아 올랐지만 그것을 표현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우의 작은 사과 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지만 동기들의 분노는 누그러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약한 모습이 그들의 가학적 욕구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날부터 동기들의 따돌림은 더욱 조직적이고 치밀해졌어요.
단체 사진을 찍을 때는 민호만 슬그머니 빼고 단톡방에서도 고의로 제외시켰습니다. 심지어 식사 시간에도 민호와 같은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했어요. 막내는 왜 사진에 없지? 누군가 일부러 묻자 이태훈이 대답했습니다. 아, 깜빡했네. 뭐 어때, 어차피 얼굴도 못생겼는데. 동기들의 웃음소리가 민호의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웃음은 순수한 즐거움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을 보며 느끼는 비뚤어진 쾌감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19살 소년에게는 견디기 힘든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고통스러웠어요. 다른 동기들이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호는 자신만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외로움과 소외감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없이 울어야 했어요. 고충신고의 시도. 견디기 힘들어진 민호는 결국 용기를 내어 중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마지막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혹시라도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한편으로는 상황이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중대장 윤대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민호의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말이죠. 윤대위는 38살의 중년 남성으로 언뜻 보기에는 온화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피로와 권태 그리고 체면을 중시하는 소시민적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더미에 파묻힌 책상에서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민재계 소구를 맞이했어요. 대위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짜낸 용기였거든요. 뭔데? 빨리 말해. 바쁘다. 윤 대위의 대답은 예상보다 차가웠어요. 여전히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충 건성으로 듣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이 사람이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동기들이 저를 너무 괴롭힙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윤 대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는 들지 않았어요. 괴롭힌다고? 어떻게? 청소도 혼자 하게 하고 먹기 싫은 것도 억지로 먹이고 단톡방에서도 빼고 사진도 안 찍어주고. 민호가 지금까지 당한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자 윤 대위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진지함보다는 귀찮음이 먼저 느껴졌어요. 그게 다야? 윤 대위의 반응은 민호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별일 아닌 걸로 외워서 시간 낭비를 하느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네? 그게 다냐고요? 동기간끼리 장난이지. 군 생활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윤 대위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미 이 대화를 끝내고 싶어하는 것이 뻔히 보였어요. 사나이답게 풀어. 그런 걸로 일일이 와서 신고하면 어떻게 해? 하지만 너무 심해서요. 매일 새벽에 깨워서 청소시키고 토할 때까지 억지로 먹이고. 민호가 필사적으로 호소했지만 윤 대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심하긴 뭘 심해.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윤 대위가 펜을 탁 하고 내려놓으며 민호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짜증과 함께 뭔가 계산적인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군대에서 그런 걸로 일일이 신경 쓰면 어떻게 살아? 적응 못하면 내가 힘들어진다고. 그런데 정말. 됐어. 내가 동기들이랑 얘기해 볼게. 윤 대위는 손을 휘저으며 대화를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일 뿐이었죠. 너도 좀 더 적극적으로 어울려봐. 혼자만 튀려고 하지 말고. 결국 윤 대위는 오히려 민호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고 갔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전형적인 2차 가해였어요. 중대장실을 나선 민호의 마음은 절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고충신고마저 수포로 돌아간 것이었죠. 그의 어깨는 더욱 축 처지고 발걸음은 무거워졌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에는 깊은 좌절과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충신고는 민호에게 더 큰 재앙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어요. 같은 시각 서울 헌병사령부 사령관실에서는 강서진 준장이 산더미 같은 업무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날카로운 판단력과 강인한 의지를 잃지 않은 그녀는 대한민국 헌병단의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이었어요.
사령관실의 분위기는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사건 보고서들이 쌓여 있고 벽에는 군 생활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그 사진들 속에 강서진은 언제나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파병지에서 찍은 사진,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며 찍은 사진들이 그녀의 화려한 경력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준장님, 아드님한테서 전화 왔습니다. 부관이 전화기를 건네자 강서진의 굳어있던 표정이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들 민호는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자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거든요. 민호야? 강서진의 목소리에는 모성애가 가득했어요. 아무리 강인한 군인이라 해도 아들 앞에서만큼은 그저 평범한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민호의 목소리에서 강서진은 뭔가 이상한 점을 즉시 포착했습니다. 평소보다 힘이 없고 어딘지 침울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20년 넘게 수사 일에 몸담아온 그녀의 직감이 발동한 것이었어요.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강서진의 질문에 전화 저편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훈련 힘들지? 많이 힘들어? 응, 좀. 근데 견딜만해. 민호의 대답은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강서진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톤, 말하는 패턴, 심지어 호흡까지도 평상시와 달랐거든요. 정말 괜찮은 거지? 뭔가 이상한 일은 없고? 응. 괜찮아. 그냥 훈련이 좀 힘들 뿐이야. 동기들과는 잘 지내고? 그 질문에 전화 저편이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더 오랫동안 말이에요. 응. 잘 지내. 하지만 민호의 대답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의심스럽게 들렸죠. 민호야, 정말 아무 일 없는 거지? 엄마한테는 숨길 거 없잖아. 강서진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조금의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거든요. 정말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마. 그래. 알겠어. 그런데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알겠지? 응, 알겠어. 몸 조심하고 아프면 참지 말고 꼭 말해. 응. 엄마도 몸 조심해. 전화가 끊어진 후 강서진은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한 예감이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민호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녀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직감적으로 아들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부관이 다음 일정을 알리러 왔을 때도 강서진의 마음은 여전히 아들에게 가 있었어요. 준장님, 다음 회의가.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때만 해도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군 생활 적응의 어려움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의 아들이 동기들로부터 조직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괴롭힘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만약 그때 강서진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혹시 앞으로 벌어질 참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윤 대위의 형식적인 면담은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더욱 빠르게 동기들에게 전해졌어요. 부대라는 작은 사회에서 비밀이 유지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저녁 시간 생활관으로 돌아온 민우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즉시 감지했습니다. 동기들의 시선이 전과는 차원이 다른 차가움을 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복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태훈이 천천히 민우에게 다가왔을 때 생활관의 공기는 얼어붙었어요. 다른 동기들도 하나둘씩 민우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마치 사냥감을 포위하는 맹수들의 움직임 같았습니다. 야, 강민우. 이태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왜요? 민우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이었죠. 너 대위님한테 뭐라고 했어? 직설적인 질문에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고충 신고를 한 것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런 게 아니긴 뭘 그런 게 아냐. 이태훈이 민우의 옷깃을 움켜잡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분노로 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배신자 새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호는 자신에게 배신자라는 새로운 낙인이 찍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막내에서 배신자로 그의 처지는 더욱 나빠진 것이었어요. 군대에서 배신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태훈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가득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너무 힘들어서요. 민호의 변명은 오히려 동기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어요. 힘들어? 그래서 우리를 다 팔아먹었다고? 박진수도 가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사실 그 자신도 이태훈의 눈치를 보며 지내왔는데 이제 민호라는 더 약한 표적이 생긴 것에 대한 안도감과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넌 군인도 아니고 고자질쟁이야. 최상혁의 말에는 평소의 중립적 태도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집단의 분위기에 완전히 휩쓸린 것이었죠. 이제 내 목숨은 우리 손에 있어. 이태훈이 민호의 턱을 손으로 움켜잡으며 위협했을 때 민호의 몸은 공포로 인해 경직되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호흡은 가빠졌어요.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진 것이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호의 사과는 간신히 입에서 나오는 신음에 가까웠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딴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이태훈의 손이 민호의 턱을 더욱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그 압박감에 민호는 호흡하기조차 힘들어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해. 거부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그 순간 민호는 자신이 완전히 동기들의 지배하에 놓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그들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더욱 참혹한 괴롭힘을 당하거나 둘 중 하나였죠. 그날 밤부터 민호에 대한 괴롭힘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단순한 따돌림이나 자빌시키기를 넘어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고문에 가까워진 것이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난 후 민호의 몸과 마음은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체중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무엇보다 그의 눈에서는 생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송장처럼 보였죠. 결국 민호는 청원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청원 휴가 신청이요? 윤대희가 민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네,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급한 일? 그게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윤대희는 한참을 민호를 쳐다보더니 마지못해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아마도 민호가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한 민호를 본 강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아들의 모습이 완전히 변해 있었거든요. 어머 민호야. 갑자기 웬 휴가?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민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서진은 아들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체중 감소, 창백한 안색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은 눈동자. 모든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강서진이 민호의 뺨을 살며시 어루만지자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그동안 쌓인 상처를 자극한 것이었죠. 엄마. 민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에는 모든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끝내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강서진의 간절한 질문에도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훈련이 힘들어서요. 정말 그것뿐이야? 다른 일은 없고?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하지만 강서진은 아들이 뭔가 중대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밤에 잠꼬대로 싫어요. 그만해요라고 중얼거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틀간의 짧은 휴가 동안 민호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깜짝 놀랐고 혹시 동기들이 연락하는 건 아닌지 확인했어요. 심지어 꿈속에서도 이태훈과 동기들에게 쫓기는 악몽을 꾸었죠. 민호야, 정말 괜찮은 거지?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결국 민호는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부대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지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부대로 돌아온 민우를 맞이한 것은 동기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적개심이 서려 있었어요. 우리 고자 질쟁이가 돌아왔네. 이태훈의 첫 마디부터 얼음장 같았습니다. 휴가 잘 다녀왔어? 엄마한테 또 뭐라고 했어? 박진수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민호의 대답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말? 믿어야 하나? 이태훈이 민호에게 다가오면서 생활관의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어요.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피곤하다고만. 그래? 그럼 좋아. 하지만 내가 거짓말하는 거라면. 이태훈이 말을 멈추고 민호를 째려봤을 때 그의 눈빛에는 살해에 가까운 분노가 번득였어요. 그날 밤부터 민호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잔혹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서 괴롭혔지만 실제로는 민호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의도가 명확했어요. 야 막내. 내 군화 좀 닦아줘. 밤 11시 다른 동기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지금이요? 벌써 취침 시간인데요. 그게 뭔 상관이야? 시키면 하는 거지. 하지만은 없어. 내일 검사 있다고 했잖아. 내가 안 해주면 내가 벌 받는다고. 결국 민호는 다른 동기들이 잠든 사이에 혼자 군화를 닦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생활관 청소를 해야 했죠. 수면 시간은 하루에 서너 시간에 불과했어요. 식사 시간의 괴롭힘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막내 오늘은 김치찌개 먹지 마. 너 같은 놈이 김치찌개를 먹으면 안 돼.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밥만 먹어. 밥 3그릇. 저는 밥을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못 먹긴 뭘 못 먹어. 군인이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 어떻게 해? 다 먹을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 결국 민우는 억지로 밥 3그릇을 먹어야 했고 그 때문에 오후 훈련 내내 속이 아팠습니다. 토하고 싶었지만 토하는 모습을 동기들이 보면 또 다른 괴롭힘의 빌미가 될 것 같아서 참아야 했어요. 심리적 압박도 계속되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모두 고생이야. 내가 없었으면 훨씬 평화로웠을 텐데. 진짜 왜 군대 왔어? 집에서 엄마 치마폭이나 붙들고 있을걸.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었어요. 민호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자신이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이태훈이 오랫동안 계획해온 민호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그날이 말이에요. 훈련 3주째가 되던 어느 저녁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목욕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민호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날이었어요. 물론 그때의 그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말이죠. 목욕탕은 하루 종일 구보와 전투훈련으로 지친 훈련병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유일한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민우에게만큼은 그 시간조차 고문의 연속이었어요. 민우는 언제나처럼 목욕탕 구석 한편에서 조용히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기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막내 여기 있네. 이태훈의 목소리가 민호의 귓가에 들려왔을 때 그는 본능적으로 온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어요. 심장이 쿵제 계속 쾅거리기 시작했고 등골에서는 차가운 전율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태훈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상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그것은 순수한 즐거움의 미소가 아니라 무언가 사악한 계획을 품은 자의 비뚤어진 쾌감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수영할 줄 알아?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우는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수영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수영요? 조금은. 할 줄 아는데요. 그래? 그럼 테스트 좀 해볼까? 이태훈의 입꼬리가 더욱 섬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박진수와 최상혁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미리 계획된 일인 것처럼 말이죠. 목욕탕의 다른 훈련병들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어요. 부대 내에서 이태훈의 영향력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테스트가 뭔가요? 민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매우 나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온몸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간단해.
물속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나 보는 거야. 이태훈의 말을 들은 순간 민호는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었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거든요. 10초 버티면 살려준다. 이태훈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에는 장난기가 아닌 진짜 아기가 느껴졌어요. 근데 우리 카운트는 100까지다 막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호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시작한다. 이태훈의 선언과 함께 그의 큰 손이 민호의 머리를 욕조 물속으로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민호는 제대로 숨을 들이마실 수도 없었고 그 바람에 물을 들이마시게 되었어요. 하나, 둘, 셋. 이태훈의 카운트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는 속도는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였어요. 마치 민호의 고통을 더 오래 즐기고 싶다는 듯이 말이죠. 물속에서 민호는 필사적으로 숨을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을 마신 상태에서 숨을 참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폐가 터질 것 같은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고 산소 부족으로 인해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태훈의 손은 민호의 머리를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꽉 눌러주고 있었어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민호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머리를 들 수 없었습니다. 8, 9, 10. 10초가 지나자 이태훈이 민호의 머리를 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민호는 즉시 격렬하게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어요. 그의 얼굴은 질식으로 인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꺾어. 그만해요. 제발. 민호의 간절한 부탁에도 이태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잔혹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뭘 그만해? 이제 시작인데. 이태훈은 민호가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그의 머리를 물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한 번 더 해보자. 이번엔 좀 더 오래. 하나, 둘, 셋. 두 번째 수몰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잔혹했어요. 이태훈의 카운트는 더욱 느려졌고 민호를 누르는 힘도 더 세졌습니다. 물속에서 민호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폐 속의 산소가 고갈되면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온몸에 경련이 일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이 물속에서 무력하게 흔들렸지만 이태훈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었어요. 박진수와 최상혁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교차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태훈을 말리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다음 표적이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15, 16, 17. 카운트가 계속될수록 민호의 움직임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의 몸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물속에서의 발버둥도 점점 미약해졌어요. 힘이 빠지네. 진짜 약하다. 이태훈이 조롱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해 보였거든요. 20, 21. 이태훈의 카운트가 계속되는 동안 민호는 완전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더 이상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강민호. 야. 이때서야 이태훈이 민호의 머리를 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진짜 기절한 것 같은데. 박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었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최상혁도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정해, 진정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이태훈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민호의 가슴을 눌러보고 맥박을 확인해 보았지만 의료 지식이 없는 그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몇 분이 지나도 민호가 깨어나지 않자 이들은 부랴부랴 의무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민호의 뇌에는 산소 부족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환자 이송합니다.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의료진들이 민호를 실은 들것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민호의 상태는 극도로 심각했어요. 의식은 완전히 잃은 상태였고 호흡도 불규칙했습니다. 환자 의식 없음, 호흡 불안정. 간호사가 외치는 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어요. 뇌압 상승, 소견 보여. 즉시 CT 촬영. 의사의 지시가 떨어지자 응급실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민우를 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요. 인공호흡기 준비, 수액 투여 시작, 심전도 모니터링 연결. 각종 의료기기들이 민우의 몸에 연결되면서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체 신호는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보호자 연락은 됐나? 의사가 물어보자 함께 온 부대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헌병 단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연락 중이에요. 헌병 단장이라고요? 그럼 군인 가족이군요. 의사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군인 가족의 사고라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한편 서울 헌병사령부에서는 강서진 준장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준장님 아드님이 훈련 중 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부관의 말에 강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펜을 쥐고 있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민우가? 네, 지금 양주병원 응급실에 계시다고 하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강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군인이었지만 아들의 일 앞에서는 그저 걱정에 잠긴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병원에서 설명해 주신다고. 부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훈련 중 사고라니. 무슨 사고일까? 혹시 심각한 건 아닐까? 불안과 걱정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강서진이 응급실에서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된 채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강서진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갔을 때 의료진이 그녀를 제지했어요. 보호자이십니까? 지금은 치료 중이라서. 네,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의가 강서진을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뇌부종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물에 빠져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것 같은데요. 물에 빠졌다고요? 강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훈련 중에 물에 빠진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네, 정확한 경위는 부대 측에서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는? 현재로서는 언제 깨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뇌 손상 정도에 따라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있고요. 의사의 말에 강서진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이송된 민우를 지켜보며 강서진은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어요.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 상황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한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왔어. 일어나렴. 하지만 민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오는 미약한 숨소리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서진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사고일까? 아들이 평소에 보여준 변화 그리고 지금 이 참혹한 상황.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강서진의 눈에는 이미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군화 소리는 평소 강서진의 당당함을 보여주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 소리에는 급박함과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 성 강서진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온 군인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강철 같던 그녀의 의지도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은 한 어머니의 심장을 찢어놓기에 충분했어요. 각종 의료기기들이 연결된 채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헤매고 있는 19살 소년. 그것도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은 붓기로 인해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평소 깔끔했던 이마에는 하얀 붕대가 둘러져 있었고 입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팔에는 수많은 링겔이 꽂혀 있었고 가슴에는 심전도 측정기가 부착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강서진의 입에서 흘러나온 중얼거림은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평생을 위험한 현장에서 살아온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거든요. 담당 의사가 다가와 상황을 설명해 주었지만 그 내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현재 뇌압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물에 빠져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세포 손상이 발생했어요. 그럼 깨어날 수 있는 건가요? 강서진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오는 떨림이었어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평생을 눈물 한 번 보이지 않고 살아온 강인한 여군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절망에 빠진 한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여기 있어. 일어나야지. 강서진이 유리창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지만 민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기계 음만이 단조롭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강서진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주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민우의 변해버린 모습, 힘없는 목소리, 그리고 뭔가를 숨기려 했던 태도들.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사고일까? 강서진의 수사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오전 부대에서 사고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담당자들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윤대위를 비롯해 몇 명의 간부들이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준장님, 이번 일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윤대위가 고개를 숙였지만 강서진의 눈에는 그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숨기려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강서진의 질문에 윤대위는 잠깐 망설였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을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훈련병들이 목욕탕에서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미끄러져 물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장난이라고요? 강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장난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내 동기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수영 시합 같은 걸 하다가 조금 과했던 것 같습니다. 과했던 것 같다고요? 강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수십 년간 수사를 해온 그녀의 경험으로 볼 때 이 설명은 구멍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의식불명인데 과했던 것 같다는 말로 넘어갈 일입니까? 윤 대위는 땀을 흘리며 말을 이었어요. 저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바로 병원으로. 빨리 발견했다면서요? 강서진이 끼어들었어요. 그녀의 수사 본능이 발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신고한 겁니까? 목격자는 누구고요? 그게 함께 목욕하던 동기들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동기들이요? 그럼 그 동기들과 직접 면담하고 싶습니다. 강서진의 요구에 윤대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아직 조사 중이라서. 조사 중이라니요? 강서진이 일어섰어요. 그녀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저도 수사 전문가입니다. 뭘 조사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직 정확한 경위를 모른다면서 왜 장난이라고 단정하시나요? 강서진의 추궁에 윤대위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의 설명은 처음부터 모순투성이었거든요. 혹시 숨기는 게 있습니까? 강서진의 직격탄에 윤대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정확한 조사를 위해. 그럼 지금 당장 동기들을 데려와 주세요. 제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그건 부대 규정상. 부대 규정이요? 강서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부대 규정이 뭐가 중요합니까? 회의실의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됐어요. 윤대위와 다른 간부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강서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선언했을 때 그녀의 눈에는 이미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강서진은 헌병단장 권한을 동원해 사건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준장님, CCTV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부하 우상호 소령이 난처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그의 표정에서 이미 좋지 않은 소식이 예감됐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목욕탕 CCTV가 그날 하필 고장났다고 합니다. 고장이라고요? 강서진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어요. 언제부터요? 사고 당일 오후 3시경부터라고 하는데 너무 우연의 일치 같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겠죠. 강서진의 말에는 싸늘한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수십 년간 수사를 해온 그녀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우연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동기들 진술서는 어떻게 됐나요? 그것도 이상합니다.
모두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상호 소령이 진술서들을 강서진 앞에 놓았어요. 모두 함께 목욕하다가 민우가 미끄러져 물에 빠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미끄러져 빠졌다고요? 목욕탕에서? 강서진이 진술서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정말로 모든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입을 맞춘 것처럼 말이죠. 이게 정상적인 진술입니까? 강서진이 진술서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세 명이 똑같은 상황을 목격했는데 진술 내용이 단어 하나까지 비슷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인위적으로 보여요. 오상호 소령도 동의했어요. 그 역시 오랫동안 수사 업무를 해왔던 만큼 이런 진술의 이상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직접 면담을 요청해 보세요. 이미 요청했는데 부대 측에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미룬다고요? 무슨 이유로? 아직 충격에서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충격이라. 그럼 제 아들은 뭡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준장님이 사건에 다른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상호 소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배경이라니요? 가해자 중 한 명의 신상을 확인해 봤는데 오상호 소령이 자료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이태훈이라는 훈련병의 아버지가 현역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강서진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CCTV가 고장 났는지, 왜 진술이 일치하는지, 왜 면담을 미루는지 말이에요. 현역 장군이라고요? 네, 이영호 소장입니다. 사단장급 간부죠. 강서진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권력을 이용해 자식의 범죄를 덮으려 한다는 것이 분명했거든요. 며칠 후 강서진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김용철 사단장이었어요. 강 준장 나야. 김용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고 진중했습니다. 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긴. 자네 아들 일로 전화했네. 김용철이 바로 본론을 꺼낸 것을 보면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희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강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지. 김용철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하지만 말이야. 너무 크게 키우지 말게. 크게 키우지 말라고요? 강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동기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자네도 군인이니까 이해하겠지만 동기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강서진이 전화기를 꽉 움켜잡았어요. 제 아들이 의식불명인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조용히 처리하자는 거네. 김용철의 말에는 명백한 압박이 들어 있었어요. 자네 아들 하나 때문에 부대 전체가 시끄러우면 안 되지 않나? 부대 전체라고요? 군의 명예도 생각해야지. 언론에라도 나가면 어떻게 하나? 김용철의 말을 들으면서 강서진은 이 모든 것이 조직적인 은폐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혹시 가해자 중에 특별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강서진이 직구를 날렸을 때 전화 저편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자네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김용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라고. 그게 모두를 위한 거야. 만약 거부한다면요? 거부라. 김용철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자네 계급장이 아까우면 그렇게 해도 되고.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서진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사단장님, 저는 제 아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각오는 하고 있어야겠네. 전화가 끊어진 후 강서진은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분노와 각오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좋아. 끝까지 가보자. 강서진은 공식적인 채널로는 진실을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민호의 동기들을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첫 번째 만남은 박진수와였습니다. 3명의 동기 중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고리였거든요. 박진수 이병이죠. 시내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박진수는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저를 부르신 건가요? 우리 아들 일 때문입니다. 강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예리함이 숨어 있었어요. 정말로 미끄러져서 물에 빠진 건가요?
그 질문에 박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뻔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확실해요? 강서진이 조금 더 압박하자 박진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나요? 이태훈이요. 이태훈이 시킨 거예요. 드디어 진실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뭘 했는지 말해주세요. 박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민호의 머리를 억지로 물속에 밀어 넣었다는 것, 장난이 아니라 의도적인 괴롭힘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박진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이태훈이 너무 오래 누르고 있었어요. 민호가 움직이지 않는데도 계속. 왜 말리지 않았나요? 무서웠어요. 이태훈 아버지가 장군이라고 했거든요. 장군이라고요? 네, 현역 장군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다 죽는다고 협박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권력을 배경으로 한 조직적인 은폐였던 것이죠. 왜 거짓 진술을 했나요? 부대에서 시켰어요. 똑같이 말하지 않으면 모두 군사 재판에 간다고. 박진수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민우 정말 미안해요. 강서진은 박진수의 말을 들으면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강서진은 민호의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을 때 강서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펼쳐본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입대 첫날부터 막내 소리를 듣는다. 단지 나이가 어려서. 뭔가 불안하다. 오늘도 청소를 혼자 했다. 이태훈이 시켜서. 거부할 수 없었다. 라면 4개를 억지로 먹었다. 토할 뻔했지만 참았다. 이게 군대인가? 동기들이 나를 완전히 따돌린다. 단톡방에서도 빼고 사진에서도 뺀다. 일기를 읽어갈수록 강서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고충 신고를 했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매일이 지옥 같다. 정말 견딜 수 없다. 이제 정말 한계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더욱 참혹했어요. 오늘 목욕탕에서 뭔가 있을 것 같다. 이태훈의 눈빛이 이상했다. 무서워 죽겠다. 하지만 도망갈 곳이 없다. 엄마 미안해. 나는 어떻게 될까?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강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민호의 휴대폰에서는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어요. 동기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 그리고 몰래 녹음해둔 음성 파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야, 막내. 오늘 밤에 특별한 선물 줄게. 이태훈의 목소리가 녹음 파일에서 들려왔어요. 사건 당일의 녹음이었습니다. 뭔 선물요?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목욕탕 가면 알게 될 거야. 각오는 하고 있어. 각오요? 무슨 각오요? 죽을 각오. 아니면 우리 말을 들을 각오. 녹음을 들으면서 강서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계획적인 폭행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막내, 오늘 저녁이 내 마지막 날이다. 고자 질쟁이의 최후를 보여주겠다. 죽고 싶지 않으면 말 잘 들어. 모든 증거들이 이것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강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강서진은 군 전문 기자로 유명한 한지은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지은 기자는 30대 초반의 예리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군 관련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것으로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준장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시다니 놀랍습니다.
시내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한지은 기자는 강서진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제 아들 이야기입니다. 강서진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기자에게 건넸습니다. 일기장 복사본,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사진들, 그리고 박진수의 증언까지 말이에요. 한지은 기자가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동안 그녀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군에서는 사건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강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가 현역 장군이라서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욱 보도해야 할 이유가 있겠네요. 한지은 기자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하지만 준장님도 아시겠지만 군을 상대로 한 보도는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상당한 수준이. 한지은 기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서진의 간절한 부탁에 한지은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혹시라도 위험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을 위해 기자가 된 거니까요. 기사가 나가기 하루 전 강서진에게 김용철 사단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가 헌병사령부까지 직접 온다는 것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뜻이었어요. 자네 정말 끝까지 가려는 건가? 김용철의 얼굴에는 분노와 위협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사단장님이 직접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강서진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지. 김용철이 강서진의 책상에 손을 올리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조용히 넘어가면 자네 아들 치료비는 군에서 다 부담하겠네. 진급도 보장하고. 그리고 조용히 안 넘어가면요? 강서진이 차분하게 물어보자 김용철의 눈빛이 더욱 험악해졌어요. 자네도 알지 않나? 군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군사재판, 불명예 전역, 연금 박탈. 자네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진다. 김용철의 협박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 갔어요. 그리고 자네 아들도 마찬가지고. 제 아들을 건드리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강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들 하나 죽는 게 군을 지키는 값이라면 난 100번이라도 그렇게 한다. 김용철이 내뱉은 그 말은 강서진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뭐라고요? 강서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제 아들이 죽는 게 군을 지키는 값이라고요? 과격하게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잖나. 김용철은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어요.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하는 것. 그게 군인 정신 아닌가? 작은 것이라고요? 강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절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들이 작은 것이라고요? 자네가 선택해. 김용철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들과 자네 자신 둘 다 지킬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잃을 것인가? 그 순간 강서진은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한지은 기자의 기사가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습니다. 군대 내 집단 괴롭힘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19세 훈련병. 가해자 아버지는 현역 장군. 조직적 은폐 정황. 피해자 어머니는 헌병단장, 끝까지 진실 밝히겠다. 기사에는 민호의 일기장 내용, 녹음 파일의 일부, 그리고 은폐 시도의 전말까지 상세히 담겨 있었어요. 기사가 나간 지 1시간도 안 되어 인터넷은 완전히 들끓었습니다. 이게 2025년 대한민국 군대 현실인가? 가해자 아버지가 장군이라고? 이런 게 군 간부 자식이야? 피해자 어머니가 헌병단장이라니. 그래도 못 막았네. 권력 앞에서는 다 무력하구나.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기사는 순식간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어요. 다른 언론사들도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뉴스에서도 톱 뉴스로 다뤘고 신문 일면에도 실렸어요. 그날 오후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사건이 거론됐습니다. 국방부 장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 의원의 질문에 국방부 장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조사라고요? 이미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뭘 더 조사한다는 겁니까? 그게 혹시 또 은폐하려는 것 아닙니까?
국정감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건이 공론화되자 군 수뇌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강서진도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육군본부 대회의실에는 김용철 사단장을 비롯해 여러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강서진 준장. 김용철이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왜 언론에 사건을 흘렸나?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서진의 대답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의무라고? 김용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자네의 의무는 군의 명예를 지키는 거 아닌가? 제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게 군의 명예입니까? 강서진의 반박에 다른 간부들이 웅성거렸어요. 지금 상황을 봐라. 김용철이 신문들을 책상에 던지며 말했어요. 언론이 우리 군을 어떻게 매도하고 있는지 보이나? 신문 헤드라인들이 모두 군 비판 기사들이었어요. 군대는 깡패 집단인가? 21세기에도 존재하는 야만.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군대. 그럼 진실을 은폐하는 게 맞다는 말씀입니까? 강서진이 당당하게 맞받아쳤어요.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다. 김용철의 말에 강서진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더 큰 것을 위해서 말이야. 더 큰 것이라고요? 강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 아들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습니까? 군의 위상,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그딴 소리 그만하세요. 강서진의 외침이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강 준장 말 조심해. 다른 간부가 제지했지만 강서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국가를 지킨다면서 자국민을 죽이는 게 국방입니까? 자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김용철이 벌떡 일어났어요. 말조심은 무슨. 강서진도 지지 않았어요. 이게 장난입니까? 이게 우리 군의 명예입니까? 강서진. 군은 썩었습니다. 강서진의 선언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리고는 김용철 앞으로 다가갔어요. 미쳤나? 상관에게 대드는 게. 김용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서진의 손이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회의실에 따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감히 상관을 때려? 상관이라고요? 강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을 죽인 놈들을 감싸는 게 상관입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간부들이 모두 일어서서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강서진이 회의실을 향해 외쳤어요. 끝까지요. 그리고는 그대로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고함 소리들이 들려왔지만 되돌아보지 않았어요. 회의실을 나선 강서진은 곧바로 육군본부 앞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한지은 기자의 보도 이후 모든 언론이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수십 개의 카메라가 강서진을 향해 돌아섰고 플래시가 연신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강서진 헌병단장입니다. 강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그녀의 군복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어깨는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지자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제 아들 강민우는 동기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카메라들이 더욱 바쁘게 돌아갔어요. 헌병단장이 직접 나서서 군 내부의 문제를 폭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군 지휘부는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강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어요.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가 현역 장군이기 때문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CCTV는 조작됐고 진술은 일치시켰으며 증거는 인멸했습니다. 강서진의 폭로가 계속될수록 기자들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저는 오늘 군 수뇌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군은 썩었다고,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다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준장님. 한 기자가 외쳤어요. 아드님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강서진이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준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또 다른 기자의 질문에 강서진이 답했어요.
가해자들과 사건을 은폐한 모든 사람들을 군사법정에 세우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입니다. 바로 그때 육군본부에서 경위들이 나와 강서진을 둘러쌌어요. 강서진 준장. 선임 경위가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상급자 명령 불복종 및 폭행 혐의로 구속합니다. 수갑이 강서진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기자들이 더욱 바쁘게 셔터를 눌렀어요. 하지만 강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씁쓸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기자님들. 수갑을 찬 채로 그녀가 마지막 말을 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강서진이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생중계로 전국에 방송됐어요. 수갑을 찬 헌병 단장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후회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강서진의 체포 영상이 방송된 후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분노의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아들을 지키려던 엄마를 구속하다니. 이게 나라냐? 이게 군대냐? 군대 갈 자식 둔 부모들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권력 앞에서는 정의도 없구나. 시민들의 분노는 단순한 댓글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전국 각지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강서진 준장 석방하라. 군내 괴롭힘 척결하라. 군사법제도 개혁하라. 시위 현장에서는 민호의 사진을 든 시민들의 모습도 보였어요. 누군가 만든 피켓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기억할게.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정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군사법제도 전면 개혁 추진. 집단 괴롭힘 방지 특별법 제정. 군인권센터 설치 검토. 언론의 헤드라인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열린 재판이었어요. 시민들의 요구로 재판 관할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재판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어요.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진지했습니다. 피고인 이태우는 특수폭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사의 질문에 이태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그렇게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냥 미안합니다. 너무나 성의 없는 사과의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왔어요. 박진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에게 그리고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수의 증언은 사건의 전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어요. 계획적이고 잔혹했던 괴롭힘의 실체가 법정에서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최상혁은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어요. 저는 직접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보고만 있었다고요? 검사가 추궁했어요. 동료가 죽어가는데 보고만 있었다는 게 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무서웠거든요.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어요. 여론의 압박과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강서진은 한 달 만에 석방됐습니다. 구속적 부심에서 석방 결정이 내려진 것이었어요. 구치소 문을 나선 강서진을 맞이한 것은 수백 명의 시민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박수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싸우셨어요. 민호 어머니 힘내세요. 시민들의 응원 속에서 강서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서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을 때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군에서 불명예 전역된 상태였습니다. 평생을 바친 군복을 벗게 된 것이었죠.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강서진이 말했어요. 제가 군복을 벗는 대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재판장은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피고인 이태훈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피고인 박진수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박진수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선처를 받았어요. 피고인 최상혁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방관자의 책임도 분명히 물었습니다. 윤대인은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고 김용철 사단장도 예편됐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람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태훈의 아버지인 이영호 장군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끝까지 권력은 보호받은 셈이었습니다. 역시 힘있는 놈들은 다르네. 아직도 변하지 않았구나. 법정을 나서는 시민들의 한탄이 들렸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민호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어요. 강서진은 매일 병원을 찾아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더 이상 군복을 입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이겼어. 강서진이 아들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어요. 나쁜 놈들 다 벌받았어.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민호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어요. 기계 음만이 단조롭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의사는 식물인간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설령 깨어난다 해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거라고 했죠. 강서진의 승리는 쓰라린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밝혔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호의 희생이 헛되지는 않았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군대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군내 괴롭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종합대책이었습니다. 전국의 부대에서는 인권교육이 의무화됐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기구도 만들어졌어요. 간부들의 인사평가에도 부하관리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였어요. 더 이상 군대 가면 다 그런 거야 라는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군대 가는데 걱정이 덜어져요. 예전 같은 일은 이제 없을 거예요. 부모들의 인터뷰가 뉴스에 나왔어요. 2년 후 민호가 다녔던 훈련소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군 집단 괴롭힘 근절 추모비.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추모비 앞에는 항상 꽃이 놓여 있었어요. 훈련병들이 돌아가며 갖다 놓는 것이었죠. 강서진도 가끔 그곳을 찾았어요. 추모비 앞에 서면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약속할게. 그녀가 추모비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어요. 너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거야.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이제는 군복 대신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였지만 여전히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강서진은 시민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군인권보호센터라는 곳에서 군내 인권침해 사건들을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인권보호센터입니다. 전화를 받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전화 저편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강서진은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한때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언론이 그리고 법이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5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 강서진은 다시 그 훈련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군인권보호센터 직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함께였습니다. 제5회 군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민호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기념일이었습니다. 민우야. 강서진이 추모비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내가 바꾼 세상을 봐.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 실제로 군내 괴롭힘 사건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강서진이 추모비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엄마가 반드시 막을 거야. 절대로 너 같은 아이들이 다시 생기지 않게. 기념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갔어요. 하지만 강서진은 조금 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어요.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한다는 것을. 민호야, 엄마는 끝까지 기억할게. 바람이 불어와 추모비 앞에 꽃들을 흩날렸어요. 마치 민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걸어 나가는 강서진의 뒷모습에는 여전히 의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군복은 벗었지만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자막이 떠올랐어요. 민호는 현재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으로 군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진은 오늘도 같은 아픔을 겪는 가족들을 돕고 있습니다. 진실은 이미 세상에 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엄마의 용기가 거대한 권력의 벽을 무너뜨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을 잇는 일일 수도 있어요. 직업도 명예도 안전도 모두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서진은 선택했어요. 아들의 명예와 미래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녀의 선택은 쉽지 않았어요. 평생을 바친 군대와 맞서 싸우는 것, 거대한 권력 앞에서 혼자 서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호는 아직도 병원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의 승리를 보지도 변화된 군대의 모습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말이죠. 이것이 이야기의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안전하게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강서진의 외로운 싸움이 결국 모든 사람의 싸움이 되었듯이 진실은 언제나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힘을 얻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